이번에 경기순환은 아주 독특합니다. 과거에 11번의 경기순환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흘러왔는데 지금 현재 경기순환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경기순환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또 돈을 떼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약금 낸 분들이 계약금 떼이고 또 집 마련하려고 계약금 다 마련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녕하십니까. 빅톡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F가 경기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뭐 PF 부실 문제도 나오고 또 PF 부실로 인해서 은행도 위험해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일반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지만 PF는 장래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금리 시대 때 PF는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인데 현재는 3,000개가 넘는 PF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F 구조는 시행사가 땅값부터 브릿지론, 다리, 과교 역할을 한다는 건데, 브릿지론은 초기의 사업 비용의 대부분을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충당하고 분양이나 착공 등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결 자금이라는 의미로 브릿지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땅을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담보로 PF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브릿지론을 갚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서 본 PF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사들이 개발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자기 자본의 한 5%에서 1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호황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불경기나 금리, 고금리 상태가 오면 부실의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어려워지고 또 시공사가 어려워지고 또 수분양자가 어려워지는 도미노 손실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은 내 집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PF가 부실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또 돈을 떼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약금 낸 분들이 계약금 떼이고 또 집 마련하려고 계약금 다 마련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아픔 때문에 정부에서 막는 것도 있죠.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막다가 나중에 더 큰 폭탄이 터진다는 거죠. 더 큰 폭탄이 경기 불황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기간 경기가 침체하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와 있잖아요. 이 디플레이션이 오면, 장기 불황이 와버리면 그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PF는 땅은 자기 자본으로 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시행할 때 금융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땅 살 때부터 브릿지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죠. 그래서 미국 PF에서는 시행사가 충분한 사업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공사비로 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사가 이제 담보권 행사가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시행사는 총 사업비의 30% 정도를 자본금으로 확보하고 또 사모펀드나 연기금, 리츠 등 다양한 투자자를 통해서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이 리스크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줄어들죠. 물론 대출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토지만은 자기 자본으로 사야 되고, 시행사들이 돈도 없이 또 아주 소액의 자금으로 오로지 대출을 통해서 또 분양자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는 경기 불황이 왔을 때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최근 연준이 뭐 생각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하고 있죠. 만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되면 뭐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연준의 목표치인 물가가 2%대로 내려왔죠. 3%에서 2% 후반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변수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금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그 자체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거의 한 50년 남짓 11번의 경기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기 순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나는 경기 순환은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또 최근에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경기 순환은 아주 독특합니다. 과거에 11번의 경기 순환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흘러왔는데 지금 현재 경기 순환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경기 순환입니다. 중국은 지금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신용불량자가 한 8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중심가의 상가의 공실률이 30%에 육박할 정도이고,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대출 연체 금액도 5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연쇄 파산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은행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가 지금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뭐 공산당 주도의 통제 경제 체제도 있지만 미국의 견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뭐 20%가 훨씬 넘고 있죠. 역대 최대입니다. 임금도 하락하고 있고, 또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또 디플레이션이 오기 직전의 상황, 또 디플레이션이 이미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헝다나, 비구이 위안 등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장까지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온탕, 냉탕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국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쓰면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피할 수가 없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명목 GDP가 지금 6.3%, 중국은 4.6%인데 크게 앞질러 있는데 앞으로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10년 이후까지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하고 있고 하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주거용 부동산은 모기지가 30년 고정금리입니다. 그런데 상업용은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과거에 2%대, 3%대의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면 지금 현재 6%에서 8%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매물이 잠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공급이 나오질 않으니까. 수요도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수요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어서 수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역대 최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어때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2, 3%대에서 지금 뭐 8%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은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피스 빌딩, 특히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재택근무로 인해서 지금 공실률이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반값 이하로 거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예로 LA 다운타운에 있는 에이온 센터가 있습니다. 62층짜리인데 이 에이온 센터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에 3,600억에 매입을 했는데 23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이죠. 2,100억에 매각되었습니다. 이게 시세가 5천억이 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60%가 다운된 금액으로 작년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지금 다운타운의 오피스 빌딩의 실체입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침체가 지속된다면,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은행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침체 상태고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발 침체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또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발 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극심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고금리 때문에 2021년도에 싼 금리 때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그때 폭등한 금액이 지금 고금리 상태가 되니까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PF 대출보다도 가계 대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담대를 풀어서 집을 막 사라고 했죠. 국민들한테. 중국도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중국과 유사하게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과거에 우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것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중국이 장기간 경기 불황을 가져올 수 있고 부동산 값은 끝을 모르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연말에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굉장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주택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PIR이라고 하죠. 이 배율이 20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도 엄청난 거품이 낀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가져왔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조차도 앞으로 공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아파트 상가 또 지방의 상가들은 지금 유령 상가가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무리하게 개입하기보다도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이는데, 물론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심화되겠죠. 그렇지만 가계대출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